우리 이혼해요. 제가 남편에게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눈만 커다랗게 뜨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가득 번졌어요. 저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됐어요. 결혼한 지는 42해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한 전직 은행원이고요. 딸아이가 하나 있고 손주도 하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오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통보를 받은 거죠. 10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10년 전 봄날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58이었죠.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히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용서한 척을 하며 살았다는 게 맞을 거예요. 딸아이가 아직 대학생이었거든요. 취업도 안 했고 결혼은 더더욱 못한 상태였죠. 어떻게 그 나이 어린 딸 앞에서 가정을 깰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하며 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전혀 모르는 줄만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요. 핸드폰 화면을 숨기듯이 움켜쥐는 그 손이요.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는 모습이요. 차에서 풍기던 낯선 여자 향수 냄새까지도요.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견뎠어요.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리고 딸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만 더 버티자고 다짐했어요.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서 제법 자랄 때까지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살았어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려줬습니다. 따뜻한 밥에 국을 끓이고 반찬을 예쁘게 담아냈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친척들 모임에 나가면 다정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조용히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을 꾹 막고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거든요. 심장이 누군가 손으로 쥐어짜는 것처럼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턱을 타고 목까지 흘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다시 참아야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딸아이가 뭐라고 할지 너무 걱정됐거든요. 친척들이 수군덕거리며 손가락질할 게 뻔했죠.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웠어요. 40해가 넘도록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말이에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죠. 남편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통장을 고스란히 제게 맡겼고요.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죠. 담배는 평생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딸아이 학교 행사가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였고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서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핸드폰을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챙겨서 들고 들어갔죠.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가는 날에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화면에 알림이 뜨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모르고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됐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증거라는 게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와이셔츠 깃에 묻어있던 진한 향수 냄새가 있었고요.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에 적힌 레스토랑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모를 여자와의 메시지도 봤죠. 차 안에 떨어져 있던 귀걸이 한 짝도 발견했습니다. 제 것이 아닌 누군가의 귀걸이였어요. 모든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면하기로 선택했어요. 오로지 딸아이 때문이었죠. 딸은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거든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딸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제 손으로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참기로 했어요. 매일매일을 그저 견디며 살아갔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남편의 출근 준비를 빈틈없이 도와주고요. 현관문 앞에서 밝게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그제야 무너져 내렸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한 기분만 들었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또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해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서 기다렸죠. 남편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칭찬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밥을 먹고 나서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만 봤죠.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겨울철에는 그게 더욱더 심해졌죠. 손등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올 때도 많았어요.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집안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살림을 꾸리고 또 꾸렸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하루하루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10년을 꾹 참고 견뎌온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뭔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걸요. 처음 의심이 시작된 건 향수 냄새 때문이었어요. 10년 전 여름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향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옷에서 달콤한 꽃향기가 솔솔 풍겨왔어요. 분명히 여자들이 쓰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어요. 빨래를 하려고 와이셔츠를 들어 올리는 순간 코끝을 스쳤죠. 깃부분에 진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연한 핑크색 립스틱 자국도 희미하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평생 빨간색 립스틱만 사용했는데 말이에요. 핑크색은 단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와이셔츠를 쥐고 있던 제 손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세탁기 앞에 멍하니 선 채로요. 세탁기는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고민됐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모른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물어볼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대답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거짓말로 둘러댈지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할지 알 수 없었죠. 어느 쪽이든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입을 꾹 다물고 말았어요.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대학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잡혀 있어. 핑계는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만큼은 똑같았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죠. 말을 할 때도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모른 척했어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와이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펼쳐놓았어요. 구김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제 자존심이었죠. 다리미를 꾹꾹 누르면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양말도 짝짝 맞춰서 서랍에 가지런히 정리해뒀어요. 도시락도 매일 아침 정성껏 싸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빠짐없이 넣어줬죠.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먹기 좋게 잘라 담았어요. 김치볶음은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소하게 볶아냈습니다. 불고기는 양파랑 함께 달콤짭 조름하게 졸여서 넣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었죠.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고 나갔어요. 잘 먹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그 순간 제 얼굴에서 억지로 지었던 웃음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주방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거든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아직 해야 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아갔어요. 딸아이 학비를 벌기 위해 김밥집에서 일을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눈을 뜨고 일어나야 했어요. 김밥집 사장님이 4시까지 출근하라고 했거든요.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걸어서 가게까지 갔죠. 겨울에는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어요. 귀가 시려서 얼얼하게 아플 정도였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밥을 짓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단무지를 썰고 햄을 부치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계란 지단도 부쳐서 가늘게 채를 썰어야 했어요. 하루에 김밥을 수백 줄씩 말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다시 잡혔어요. 밴드를 10개씩 손가락에 감고도 일을 계속했죠. 피가 밴드를 뚫고 배어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과외비며 학원비며 책값이며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거의 없어질 정도였어요. 찬물에 물을 씻다 보면 손끝이 파랗게 질렸죠. 뜨거운 물로 손을 녹이면 따끔따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말이에요.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딸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고 했거든요.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봐줘야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딸네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7시면 집을 나서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손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손주를 안고 달래다 보면 팔도 저리고 어깨도 결렸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손주가 까르르 웃으면 모든 게 다 잊혀졌습니다. 그 예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힘들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좀 힘들긴 했어. 제가 대답했죠. 그래도 손주가 워낙 예뻐서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 남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텔레비전만 봤어요. 일어나서 뭘 도와주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남은 재료로 후다닥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밥 먹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서 식탁 앞에 앉았어요. 오늘 반찬 뭐야?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또 김치찌개야?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어제도 먹었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해요. 재료가 없어서 그래요. 에이, 됐어. 먹을게. 남편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맛있다는 칭찬은 더더욱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일어나서 다시 소파로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시렸어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온몸이 쑤셨는데 설거지까지 해야 했죠. 허리를 굽히고 서 있으니 등이 뻐근하게 아파왔어요. 그래도 끝까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닦아내고 나서야 거실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꽉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됐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턱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옷깃을 적셨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다가 물을 틀었어요. 세수를 하는 척하면서 눈물 자국을 지웠죠.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휴지로 눈을 꾹꾹 눌러서 부기를 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관심조차 없었던 거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창문을 열어놓았더니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아서 물에 담가두고 있었어요. 감자 껍질이 칼에 스르륵 벗겨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죠. 그때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열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 왔네. 저도 반갑게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딸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손주는 유모차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들어와, 들어와. 밥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딸이 유모차를 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서 감자를 계속 깎았어요. 딸과 남편이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한참 감자를 깎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주방을 나와서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방 화장실을 쓰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나 지금 친정에 왔어. 딸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사위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아빠한테 오늘 물어봤어. 퇴직금 얼마나 받으셨냐고. 제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어요. 왜 갑자기 퇴직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꽤 받으셨대. 그 돈으로 우리 집 전세금 올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려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았죠. 엄마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던데. 아빠가 알아서 다 처리하신대.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면이 손바닥에 닿았죠. 엄마한텐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아끼시려고 하실 테니까. 귀가 윙하고 먹먹해졌어요. 마치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안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고동쳤죠. 응, 알았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아빠랑 은행 가서 처리할게. 딸이 말을 계속 이어갔으니까 티밀리리터. 엄마는 원래 돈 관리 잘 못하시잖아. 아빠가 알아서 하시는 게 나을 거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걱정 마. 나중에 엄마 용돈 잘 드릴게. 아빠도 그러시겠지. 딸이 가볍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돈이요? 나한테 용돈을 준다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몸통도 전부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이게 내 딸이 하는 말인가? 이게 40해를 함께 산 남편이 하는 짓인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눈물이 눈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벽을 등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이 차갑게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버린 것 같았죠. 입을 크게 벌렸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딸인가?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인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안고 달래던 그 아이가 맞나? 머릿속에서 딸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내 남편인가? 40해를 함께 산 사람인가? 젊은 시절 손잡고 걷던 그 사람이 맞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인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인가? 그냥 밥이나 해주는 사람인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만 하는 기계인가? 돈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인가?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목을 적셨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서 신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죠.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딸이 전화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기증이 나면서 눈앞이 빙빙 돌았어요. 벽에 이마를 대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자. 진정해야 해. 들킨 티를 내면 안 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계속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하지만 닦아내는 족족 새로운 눈물이 흘러나왔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이 쏟아져 나왔죠. 두 손으로 물을 받아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얼굴에 닿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눈 주위에 부기가 여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물었습니다. 응? 왜?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만들려고 애썼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죠. 눈빛이 달랐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에고 그러시겠다. 손주 돌보시느라 힘드시죠? 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우리 강아지 보는 게 재미있는 걸.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죠.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가짜로 보였어요. 알았어. 걱정 마.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주방을 나가서 거실로 갔어요.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감자 껍질이 물에 둥둥 떠 있었어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딸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서 실 하나가 뚝 끊어진 것 같았어요. 40해 동안 저를 붙들고 있던 그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아,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잠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 4시가 되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일단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증거요. 통장 내역이 필요했어요. 딸과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도 필요했죠.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냈죠.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잘 잤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죠. 응. 남편이 짧게 대답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날 배신했구나.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니 슬프기보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밥을 먹고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언제 들어와요? 저녁 때쯤 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남편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재킷 안주머니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죠.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에 더욱 긴장됐습니다. 서랍장을 열어서 안을 뒤졌어요. 양말 사이사이를 확인했죠. 속옷 아래도 살펴봤습니다. 그때 손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통장이었습니다. 낯선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가 전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퇴직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죠.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찍혔어요. 통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원래 위치에 놓아야 했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퍽. 소리가 나면서 바닥에 떨어졌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빨리 주워서 서랍에 넣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자. 진정해야 해.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또 외출한 날이었어요. 남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집 명의가 남편 혼자로 돼 있었죠. 결혼하고 함께 산 집인데 말이에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서류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계획이 틀어질 뻔했죠.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닫는 바람에 서류 한 장이 삐져나왔어요. 재빨리 밀어넣고 다시 닫았죠. 어디 있어?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화장실. 급하게 대답하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거칠게 나왔죠. 들킬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물을 내리고 손을 씻었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서 문을 열었죠.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대.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뭐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알겠어요. 주방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벨 뻔했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정말 이혼하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말이야. 딸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절대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나간 후에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오전 10시로 예약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하는구나. 이혼을 정말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남편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가도 되는 걸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서 문을 열었어요. 예약하신 김현숙 씨시죠?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따뜻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10년 전 외도를 알았던 것을요. 참고 살았던 것을요. 며칠 전 딸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것을요. 퇴직금 이야기를요. 다 말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힘들었다고요. 참았다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차들이 오갔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는데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이혼하는구나. 40해가 끝나는구나.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할지를요. 언제 말할지를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요. 평소처럼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잤죠. 편안하게요. 하지만 저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말할 시간이 됐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말할 거니까요. 40해 결혼 생활을 끝낼 거니까요.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냈죠.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잘 잤어요? 제가 물었어요. 응. 남편이 짧게 대답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안 먹어?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뭔데? 남편이 관심 없는 듯이 물었죠.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 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이혼 협의서였어요. 남편 앞에 탁 놓았죠. 여기 사인하세요. 남편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당신이 딸이랑 한 약속 다 알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퇴직금을 딸 전세금에 보태주기로 한 거요. 나한텐 비밀로 하기로 한 거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죠. 그래서 이혼하겠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절대 안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증거는 다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진이요. 서류 사진이요. 남편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더니 결국 펜을 들었죠. 손이 떨리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제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집하고 예금을 조사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죠.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그 전에 재산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거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공동 명의로 된 게 있으면 먼저 처리하세요. 집도요? 집은 일단 가압류를 걸어놓는 게 안전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에 사인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을래요? 제가 물었어요. 됐어. 남편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 혼자 간단히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관련해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몰래요. 운동 간다고 핑계를 댔죠.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동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사인하세요.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해냈어요. 제 몫을 지켜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어요. 운동하고 왔어요. 거짓말을 했죠. 운동복도 안 입고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 운동 끝나고 옷 갈아입고 왔어요.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래?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들어가요. 먼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죠. 아빠, 엄마 계세요? 응, 안에 있어. 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었어요.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왜?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한테 이혼 서류 보냈다면서요? 그래, 이혼하기로 했어. 왜요? 갑자기? 딸이 다급하게 물었죠. 너랑 아빠가 한 약속 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퇴직금을 내 전세금에 쓰기로 한 거. 나한텐 비밀로 하기로 한 거. 다 들었어.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됐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나가줘. 엄마. 딸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이 나갔어요.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낳은 딸인데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이틀 후 남편이 또 외출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혹시 또 다른 통장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서랍을 뒤지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일찍 온 거예요.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닫는 바람에 쿵 소리가 났어요.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서류 찾고 있었어요. 급하게 거짓말했죠. 무슨 서류? 보험 서류요. 보험 서류가 왜 내 책상에 있어?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 넣어뒀나 봐요. 그래. 남편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믿지 않는 것 같았죠.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또 들킬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조사가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집하고 예금 반반 나누면 돼요. 그런데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분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요? 상당해요. 딸한테 보낸 것 같던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이미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추적 가능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딸 계좌로 들어간 거니까 증거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미리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잘한 거예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미리 준비해 놓길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마주쳤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지냈죠. 밥도 따로 먹었어요. 한 집에 사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변호사가 옆에 함께 걸어왔죠. 긴장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어요. 남편이 먼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도 함께 있었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이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원고는 4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자 합니다. 사유가 뭡니까? 남편의 배신과 재산 은닉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이혼까지는.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고의 딸이시군요. 말씀하세요. 저희 아빠가 제 전세금을 도와주신 건 맞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요? 자식 도와주는 게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판사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자식 도와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돈이기도 해요. 42해를 함께 살며 모은 돈이에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 밥을 차렸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요. 계산해 봤어요.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5,000번이에요. 15,000번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아이 학비를 벌려고 김밥집에서 일했어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어요. 손을 들어 올려서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딸아이 대학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3년 동안 매일 돌봤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손주가 예뻐서요. 딸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텐 비밀로 하고 돈을 주겠다고요? 나한텐 용돈이나 주면 된다고요?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요? 딸이 얼굴을 가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1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았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참았어요. 딸이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딸이 결혼할 때까지 참았어요.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참았어요. 10년을 참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판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세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적게 들어서요. 맛있다는 말도 거의 못 들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하는 모든 게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요. 당신 뒤치다꺼리 하는 거요. 전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요.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돈을 쓴다고요?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42해가 미안함으로 끝나요? 제 인생이 미안함으로 돌아와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10년 전 외도는요? 계속 물었습니다. 그것도 미안하면 돼요? 10년을 속인 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서요. 제발. 남편이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싫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아요. 당신하고는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요. 딸도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알아. 제가 딸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낳은 딸인데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판사님. 다시 판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부터 비밀 계좌를 만들었어요. 3차 반전이었습니다. 제 몰래요. 서류를 제출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빼돌렸어요. 10년 동안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모인 돈이 꽤 돼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추적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군요. 네, 판사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딸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판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68이지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정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현수가.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걸어왔죠.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렀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정말 끝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산도 반반 나누기로 결정됐죠. 남편이 숨긴 비밀 계좌까지 포함해서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상쾌했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판결 나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한테 준 돈도 다시 받아야 해요. 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서류예요. 재산 분할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받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다음 주까지 정리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갈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로 가려고?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어요. 혼자서? 네, 혼자서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하나씩 꺼내서 정리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요. 신발 몇 켤레요. 책 몇 권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펼쳐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저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딸아이 돌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어요. 이건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억은 여기 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손주 장난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작은 자동차요. 인형이요. 블록이요. 손주가 놀던 것들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까르르 웃던 그 예쁜 얼굴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많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차 하나면 충분했어요.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40이 넘는 세월을 산 집이었습니다.
딸을 키운 곳이요. 손주가 놀던 곳이요.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곳이었죠.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가.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연락.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남이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하려는데 백미러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죠. 백미러로 보니 남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됐어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작은 동네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짐을 하나씩 들고 올라갔어요.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문이 커서 빛이 잘 들었죠. 바람도 잘 통했습니다. 거실이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책을 책장에 꽂았죠. 부엌에 그릇을 정리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 오후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보였어요. 새들이 날아다녔죠. 고요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을 넣고 파를 썰어 넣었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먹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연락 주세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공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죠.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며칠 전에요. 저도 혼자 살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네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자주 만났어요. 산책도 함께 하고요. 차도 함께 마셨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친구였어요. 현수가 이혼했다며? 응 했어. 잘했어.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 버리길 잘했어.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자. 그래, 만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한테서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어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만날 수 없었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였어요. 뜯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첫 줄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예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 집에서 맞는 첫 번째 봄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예뻤죠? 베란다에 화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들이요. 상추를 심었어요. 방울토마토도 심었죠. 바질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관찰했어요. 싹이 올라오는 게 신기했죠.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림을 시작했어요. 수채화요. 문화센터에 등록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색이 섞였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들었어요. 꽃을 그렸습니다. 나무를 그렸어요. 하늘도 그리고 바다도 그렸죠.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한 친구들이요. 결혼하고 소원해졌던 사람들이었죠. 현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게 안아줬어요. 응, 정말 오래됐어.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웃으며 얘기했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요. 요즘 이야기도 나눴죠. 너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우울해 보였는데. 이젠 환하게 웃네.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요가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몸이 뻣뻣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가 안 올라갔죠. 허리가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강사님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한 달쯤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몸이 유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쉬기도 편해졌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명상 시간이 특히 좋았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돌아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손주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손주도 저렇게 컸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제법 하겠지. 걷기도 잘하겠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그 예쁜 얼굴이요. 까르르 웃던 목소리가요. 작은 손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아직은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손주가 엄마 찾아요. 한 번만 만나요.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를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용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죠. 언젠가는요.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베란다에서 키운 상추를 넣었죠. 신선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키운 거라서 더 그랬죠.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말이에요.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 안 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늦기 전에 결정한 거.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따뜻했어요. 그 손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선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이가 들어도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손주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내 인생이니까요.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68이 늦은 나이라고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70이든 80이든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많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외롭지 않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금 전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요.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손주가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요. 창밖을 봅니다. 벚꽃이 또 피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봄이 왔어요. 제 인생에도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아갈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행복하게요. 당당하게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함께 응원해요. 우리 모두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